안녕하십니까,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뭐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왜 이렇게 졸리죠? 미치겠네. 어제 또 고생하고 오셨잖아요. 네. 또 장거리 하고 오셨는데. 장거리하고 이제 시험이니까 생각한 것보다 좀 대비할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어제 갈 때도 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여파인지 그 다음 날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피곤하지만. 네. 이게 리듬이 깨졌나 봐요. 약간 아니면 각성 상태가 유지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뉴진스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슈퍼샤이. 네, 많이 들어주시고. 자, 문학소년단 시즌 7번째 시즌 7 제 2화 드디어 이거 합니다. 피복 재료왕님의 추천 도서 더 기버 기억 전달자, 작가는 로이스 로리입니다. 자, 먼저 책과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로이스 로리는 그 네이버에 치면 로이스 로우리로 나와요. 그래서 로이스 로리, 로이스 로우리 뭐 이게 둘 다 되는 것 같고. 영어로 로우리네요. 로우리. 네. 예. 낮다 R-Y. 네. 네. 로리보다 전 로우리가 좋은 것 로우리. 같아요. 예, 뭔가 좀 정감이 있어서. 1937년생이시고요. 지금 86, 네, 86세의 미국 여성 작가입니다. 미국 청소년 문학의 대표 작가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이 작가 로이스 로우리는 1970년 죽음이 앗아간 여름으로 데뷔를 했고, 입양, 홀로코스트, 정신질환, 암, 미래사회 등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또 이게 또 대체로 청소년들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는 작가로 유명해서 이제 미국 청소년 문학의 대표 작가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요. 평소에 사진 찍기랑 뜨개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더기버의 이 표지 사진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로이스 로리 작가가 이 할아버지가 예. 아주 언짢은 혹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옆을 보고 있는 예. 시험 접수룩하는 할아버지가 이 사진이 그 로이스 로리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기억 전달자로 됐죠? 보이는 그런 사람. 이 사람 너 기억 전달자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한번 서봐라 해서 찍은 게 아닌가. 자, 아빠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저희 오늘의 책 더 기버, 영어로는 더 기버고 우리나라로는 이렇게 부제처럼 해석이 된 거죠. 기억 전달자. 그래서 거의 한 문장처럼 불리는데 이 책은 1993년에 출간됐습니다. 로이스 로리가 쓴 SF 4부작 소설입니다. 이게 4부작인지 몰랐어요. 네. 저희 부작 그러니까요. 많이 보고 참. 부작 중에 저희 중간만 읽기로 유명한데, 자, 기억 전달자 저희가 이번에 읽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 채집가, 메신저, 태양의 아들 이렇게 총 4개가 로이스 로리의 4부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게 더 기버,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파랑 채집가는 기억 전달자의 후속편 같은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미래 시간대랑 세계관을 유지한다 그러고, 메신저는 파랑 채집가의 시간대로부터 한 6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전작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출연을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태양의 아들은 그 수정모, 출산모 이 내용이 이제 더 기버에 나오는데, 그 소녀의 이야기 이게 주라고 하고, 이 더 기버에서 12살 때 이제 임무 배정식 이게 있는데 이때로 약간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더 기버가 생각이 나는 그런 작품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좀 한 문장으로 소개해 드리면은, 모든 것이 통제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삶에서 고통과 비효율을 배제했지만 그 대가로 개성 또한 사라져버린 가상의 미래사회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이 커뮤니티를 다룬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조너스고요. 해석에 따라 조나단이라고 그래요?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너스,
12살 남자 아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11살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12살이 됩니다. 네, 이제 12살이 될 예정인 그런 남자아이가 주인공인데 근데 이 동네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12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아이가 동시에 나이가 먹는 뭐 11살 뭐 배정식, 뭐 그렇죠. 12살 뭐 올라가고. 딱히 생일이랄 게 없으니까 그쵸. 이게 막 엄마 아빠가 낳아준다는 개념보다는 뭐 여기서도 나왔었지만 누군가가 낳은 아이들을 모아다가 자 오늘서부터 너네 1일이야. 몇 살이다. 네,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정해주는 네. 그런 되게 독특한 미래 사회인데 이 조너스가 사는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좀 다릅니다. 뭐 직업, 뭐 가족, 그리고 감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이 되게 다 통일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되게 완벽한 평등의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직업에 귀천 고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뭐 엄마가 이제 누구죠? 딸 릴리였나요? 네, 릴리한테 릴리. 해주는 얘기를 보면은 뭐 산모는 안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걸 봐서는 사람들의 호불호는 여전히 네,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출산모라는 게 되게 힘든 직업이고 뭐 3번 애를 낳으면은 평생 뭐 다른 노동을 하면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이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동일한 교육을 받아요. 모든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예요. 그렇죠. 뭐 사교육 이런 거 네, 없어요. 다 직업- 공교육. 지금 뭐라도 하나씩 다 쥐어주고 성인이 돼 아파트 뭐 집도 한 채씩 예. 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결혼도 하고 싶으면 그쵸. 시켜주고 아이도 뭐 저희 아이 뭐 이제 자격을 조금 판단하지만 이들이 애를 한 명 키울 수 있다 싶으면은 이제 하나 나라에서 하나 네. 주고. 네. 심지어 성격이랑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그쵸. 최적의 짝을 찾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네. 그럼 솔깃하죠.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포기해도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성남에서 뭐 솔로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나라에서도 아주 지금 네. 난리인데 이런 이 조너스가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인 가족이 무조건 기본이고 1남 1녀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인 가족 외에는 더 이상 뭐 가족이 추가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고 또 쓸데없는 말 금지. 뭔가 공허한 말 있잖아요. 뭐 네. 농담이라든가 뭐 어떤 정확하지 않은 말. 심지어 사랑한다는 얘기까지도 금지돼 있죠. 그렇죠. 사랑이 뭐니? 약간 이런.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물어보잖아요. 그런 정확하지 않은 말은 쓰지 말고. 네. 내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날 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엄마 어떤 꿈을 꿨어요. 뭐 어땠어요. 그 저녁에는 이제 뭐 오늘 뭐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서로 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밀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도청 그것이 음. 집마다 이제 스피커가 맞아요. 이제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를 온오프는 할 수 있겠지만 오프를 절대 눌러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어딘가에서 뭐 사과 하나 훔쳤어요.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집에 돌아오면은 집에 있는 스피커로 우리 집에만 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집에 지금 챈들러 사과 갖다 놓으세요. 네. 공개 자살. 네, 그렇죠. 뭔가 그렇게 다 모든 걸 네.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내가 가족과 나누는 대화 역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건 스피커가 아니지 그러면 아무튼간에 뭐 스피커 겸 모니터 네. 겸 뭐 하이브리드 장치 그런 장치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위원회라는 곳에서 감시를 합니다. 무튼 이렇게 조너스는 이런 커뮤니티에 살아가는데 이제 12살이 될 때 나라에서 이제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성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 조너스가 0세부터 1세부터 이제 11살까지의 살아온 과정들을 몰래 이렇게 지켜봐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제 너는 이제 12살 때 될 때 너는 이제 평생 이 직업으로 살아라. 너의 적성인 이게 맞다 해서 이제 직업을 정해주는.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성의를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토피아 치고 그쵸. 뭐 랜덤 배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지켜본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꽤 정성은 들여요. 이 자유를 반납하고 그 외에 모든 편리함을 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취업률 100%, 12살 때부터 이제 그것도 취업을 하게 적성에 되는 맞네. 거죠. 그렇죠. 지금 아무도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뭐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원선에다가 덜컥 붙는 곳에 합격하여 그것을 이제 평생 직업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직분을 정해주는 게 이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고 노년이 되면 이제 요양원에 가고, 여기서 이제 임무 해제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임무 해제가 앞에서는 되게 어떤 명예처럼 느껴져요. 드디어 명예로운 은퇴식. 예. 자, 임무 해제. 그쵸. 그동안 뭐 임무에서 임무를 다 하다가 해제됐다. 그죠. 드디어 이제 뭔가 명예로운 곳으로 떠난 약간 그 매드맥스의 발할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임무해제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명예로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임무해제의 진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죠. 어쨌든 이 조너스는 12살 기념식에서, 이 직업을 정해주는 12살 기념식에서 기억 보유자 직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너스의 시련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억 보유자라는 게 이 마을에 한 명 있는, 그쵸, 단 한 명, 아주 유니크한. 이 기억 보유자가 과거의 기억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약간 멸망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기억들을 단 한 명이 기억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너스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인 거죠. 조너스 누구한테 배우냐? 이게 기억 전달자라고, 그러니까 이 전 시대의 기억 기억 보유자였겠죠. 보유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밑에 가서 배우게 되는 거죠. 조너스가. 그러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런 감정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뭐 가족의 따뜻함, 뭐 사랑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상실, 뭐 전쟁의 기억, 이런 고통까지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는 고통이란 없으니까 해봤자 뭐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어 정도. 전쟁 같은 거 없고. 그렇죠.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언덕조차 이 세계관에는 없습니다. 언덕 이퀄 어떤 속력과 이 위험함의 상징이니까 네, 그것도 제거해버리죠. 언덕도 밀어버려서 사람들이 언덕이 뭔지 모르고 이 마을은 다 평평한 거예요. 와. 심지어 날씨도 맨날 좋다 그러죠. 그렇죠. 날씨까지 통제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 과거에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 기억을 이제 기억 네, 전 기억 보유자, 현 음. 기억 전달자로부터 전달받게 되죠. 네. 이 전달받게 되면서 또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제 알약 같은 거를 먹이죠. 항상 자연스럽게 알약을 먹으면서 뭐 성욕이나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통제되는데, 이 조너스는 이 기억 전달자로부터 어떤 감정을 배웠기 때문에 얘네 우리 커뮤니티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뭐 알약도 안 먹게 되면서 점점 지금 요즘 사는 사람들의 시각을 갖게 되고,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하게 묘사되는 부분이, 이 기억 전달자가 이 조너스가 사는 이 세상은 색이 없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고, 영화를 보셔도 그렇고 뭐 그래픽 노블을 예. 보셔도 뭐 한 파란색 분위기의 파란색 분위기는 나지만 어쨌든 흑백으로 그려지는 네, 거의 세계입니다. 뭐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데, 조너스는 여기 이제 점점 색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런 묘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너스는 여기서 이제 뭔가 깨달은 거죠. 이 커뮤니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살던 와중에 이제 자신의 집에서 그 가브리엘이라는 아이를 잠깐 위탁받아서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약간 임무 해제 위기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때 잘 안 자고 칭얼거리고 하니까 보이기 키우기 너무 힘든 힘드니까. 예. 알긴데 그러니까 그 키우기 힘드니까 임무 해제를 네. 시켜버리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조너스는 이제 가브리엘을 데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도주를 시작을 하고, 조너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제가 그래픽 노블을 읽었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열린 결말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도망치죠. 도망치는데 이제 도망치다가
먹을 거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컨트롤되던 세상에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하다는 언덕도 있고 그쵸, 눈 추위도 내리고 있고. 춥고 덥고 음. 나를 찾는 이 비행기들 그쵸, 하늘에서는 수색대도 나를 있고. 수색하고 있고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너무 이제 둘 다 지친 거죠. 조나선도 그리고 누구냐 가브리엘도 지친 마당에 이제 설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아마도 이거 환각 같지만 썰매가 있어요. 이 썰매가 이제 앞에서 처음으로 기억 전달자에게 전수받은 기억인데 그 썰매를 타고 내려가면서 뭔가 샥 끝나는 네. 그런 열린 결말. 되게 따뜻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커뮤니티를 둘러싸고 있던 기억의 벽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조나스가 와장창 아니면 그냥 스르륵 스르륵 통과, 약간 어떤 그런 쉴드 같은 실드, 건가? 꿀렁꿀렁한 실드를 통과하게 되면서 색깔이 그 커뮤니티 색깔이 쫙 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너스가 갖고 있던 기억 것들이 모두가 이제 쫙 그 커뮤니티 퍼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퍼지게 되는 그런 이렇게 세팅으로. 영화 볼만한 거 저는 안 봤는데 영화. 예. 영화 볼만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더 기억 전달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이 책 읽어 마라. 오늘의 읽어는 누군가요? 수진입니다. 네, 마라는 오늘 말하는 챈들러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 기쁨, 고통, 슬픔, 음악, 가족에 대한 경험이나 색깔 같은 그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된 사회에 대한 우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조차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동명의 영화 한 줄 후기에 보면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영화관을 나설 때 햇빛조차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평이 있을 정도니까 시인이네요. 네, 그것 자체로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디스토피아 세계관, 이 디스토피아적 세팅이 갖는 불쾌함, 아까도 여러 가지 통제되는 것들을 말했는데 이 임무해제도 아기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 뭐 꼭 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지구상 어딘가에선 이뤄지고 있는 일이나 그것을 보는 장면은 너무 끔찍합니다. 보통 잘 알기는 안 건드리는데 소설에서도 네. 좀 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이런 거고 좀 더 가볍게 가면은 너무 이런 좀 읽으면서 열받았던 게 열받게 해놓고 사과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분쟁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모든 것이 평온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하지만 사람이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를 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면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났건 받아줘야 돼. 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말 안 하면 너 내가 사과했잖아. 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안 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죠. 아주 읽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제가 다 킹받더라고요. 이 그래픽 노블에서는 표정도 되게 킹받아요. 아 그래요? 네. 표정이 나오나요? 네, 그 사과하는 게 있는데 너무 진짜. 대체로 뭐 대충 이런 표정들로 다들 사과를 받아주고 뭐 이러거든요. 네, 아무튼 되게 킹받는 표정으로 사과를 받아주고 하죠. 어쨌든 이 디스토피아적 세팅 읽는 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라는 거죠.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SF나 이런 디스토피아류의 소설치고는 상당히 간결하면서 쉬워서 읽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번역이 되게 매끄럽게 되어 있어요. 문장의 이질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룡소 뭐 청소년 문학이니까 또 신경 써서 잘 만들었죠. 네. 잘하는 데죠. 네, 또. 잘하는 데잖아요. 비룡소. 역자의 말인가? 그 맨 뒤에 보면은 근데 이 원작 자체가 문체가 좀 그렇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좀 간결하고 쉽다. 표현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좀 읽어볼만 합니다. 예. 이게 청소년 문학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이거에 반대되는 걸로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설명드릴 텐데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참신한 세계관, 참신한 디스토피아는 또 처음 본 것 같고 색을 못 본다는 설정, 뭐
사람에 따라서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설정. 아 훌륭합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내기에는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거 세팅.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아쉬워가지고 그래픽 노블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든 게 아닌가. 좀 뭐랄까. 뭐 그랬다면 저희가 읽는데 힘들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한 50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그쵸. 네, 좀 더 탄탄하게 뭐 밑밥 깔 거 깔고 다른 거 다 짚어주고 좀 더 좋은 큰 색이 한번 만들었으면 사이즈가 좀 아쉽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작가가 또 사부작으로 낸 그랬나 게 봐요. 아닌가 싶네요. 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출간되고 나서 미국의 온갖 도서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2014년인가? 이에 힘입어서 영화까지 나왔으니까 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이거를 앞부분만 좀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영화를 보는 데서 오는 피로함보다 책이 덜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보의 처리량이랄까요? 이게 보면서. 근데 의외로 책이 되게 훨씬 쉽게 읽히는 느낌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는 데 있어서.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 더 오히려 재밌을 수 있다. 대단한 극찬인 거죠. 그러네요. 네. 보통 이제 뭐 영화는 떠먹여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은 씹어 먹어야 되는데. 네. 영화를 보통 먼저 보면 보통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면은 좀 별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책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로맨스성 영화 봤나요? 영화 저도 이게 약간 10분 몰아보기 이런 걸로 봤죠. 네. 그래픽 노블과 영화를 비교해 보자면 로맨스성 이제 그래픽 노블만 네, 읽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영화보다는 그래픽 노블이 좋았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래픽 노블보다는 아무래도 소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약간 오히려 영화는 너무 우리가 많이 봤던 비주얼이랄까요? SF 영화에서 막 헝거 게임이나 막 이런 류의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인타임 이런 것도 이런 류의 그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영화랑 약간 뭔가 비주얼적으로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훨씬 하겠죠. 더 통일된 옷 같은 거 입고 네. 뭐. 그렇죠. 뭐 카타카 막 이런 것도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덜 새로운 것 같아요. 설정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비주얼적으로 뭐야 어디서 본 거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책으로 먼저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맥을 이어서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픽 노블 저는 둘 다 읽었거든요. 그냥 소설과 그래픽 노블 둘 다 읽었는데 그래픽 노블 말고 소설을 읽으라. 그래픽 노블을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준비했습니다. 아까 수진 씨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 그림체 이 누구니? 크레이그 러셀. 네, 크레이그 러셀이 이제 각색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억 전달자 그래픽 노블 로맨스정과 제가 읽은 그림체가 뭐 절대 못 그리지 않고 말하면 잘 그리는데 잘 그리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보량이 많아요. 정보량이 많은 그림체, 단순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게 이런 그림체가 그림만 본다면 뭐 좋을 수 있으나 그래픽 노블이라 하면 글이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이 네모칸 한 켠에 이제 쭈루루룩 서술 같은 거 해두고 사람들의 대사도 좀 기본적으로 좀 많고 그런 설정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장르가 이 사람의 그림체가 맞지 않다. 진짜 너무 그냥 딱 펼치면 숨이 막혀요. 이렇게 내가 뭐가 많지? 이렇게 정보가 많지 지금? 그림도 봐야 돼. 글자도 읽어야 돼. 그나마 저는 소설을 먼저 읽고 그래픽 노블을 읽어서 글은 좀 이제 좀 차치하고 좀 그림 위주로 봐서 그나마 나았지. 제가 만약에 그래픽 노블로 이 기억 전달자를 처음 본다면 너무 읽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수진 씨가 영화에서 얘기한 어떤 너무 많은 정보량이 쏟아진다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저도 좀 놀랐는데 네, 그림체가 절대 못 그리는 그림체가 아닌데 적어도 그래픽 노블이라면 좀 더 간결한 그림체가 어땠을까?
부산스럽네요, 진짜. 네, 부산스러워요. 약간 네.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칸을 너무 많이 나눠놨어요. 아 그것도 한 단점 페이지에. 맞아. 그것도 좀 별로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칸에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예, 이 대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글자 사이즈도 작거든요. 쟤도 눈이 좋은데 그래도 작아서 이렇게 힘줘서 읽어야 되는 되게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픽 노블 자체가. 물론 이제 그래픽 노블만의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이따가 뭐 각자 어떻게 읽었는지에 네. 따라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여러분께서 읽으신다면 그래픽 노블 말고 소설 원본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책. 네, 책으로 이것도 책이긴 한데 아무튼 네. 그냥 소설로 읽으셔라. 근데 보면은 글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픽 노블에. 지금 네. 처음 봤는데 저는. 근데 같은 내용의 글을 쓸 때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더 짧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훨씬 더 늘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밀도라면은 영어는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글자가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칸이 영어 버전은? 그러게요. 아니면 미국판은 글자가 더 작아서 더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청소년들의 이 안구 건강을 해치는 청소년들이니까 눈이 좋으니까 눈 싱싱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눈을 갈아서 네. 읽어라. 그쵸.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담았지? 아니면은 더 말이 적나? 그럴 리는 없을 네, 것 그쵸? 같아요. 그럴 리는 없을 것 봐봐요. 같아요. 사랑이야. 자 기억 전달자 얘기합니다. 사랑이야. 말풍선 안에 사랑이야 4글자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is is love잖아요. 네, 벌써 기네요. 더 길어요. 그러게 영어로 원문이 한번 어떻게 되어 궁금하네요. 있을지. 그래픽 노블이. 아무튼 네. 자 이런 소설이었는데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 네. 일단은 저는 그래픽 노블로 읽었어요. 그 소설 그래픽 노블로만 읽었죠. 네, 그걸로만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이 너무 이상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은 이 사람이구나. 크레이그 러셀이 오늘 이제 메타 작품. 하는 날인데 이게 못 그린 건 아니에요. 네. 네, 진짜 못 못 그린 건 아닌데 이상해요. 진짜 이렇게 뭐 아이너스상 못 받았겠죠. 네,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는 웹툰이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말년 작가가 득세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되게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절묘하게 표현해내는 맞아요. 그림체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게 조잡해 보이는 네.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에서 그래픽 노블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워낙 이제 만화 강 위즈는 사실 일본에서 뭐 배우러 온다니까. 이게 웹툰을. 진짜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이 눈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뭐 애매한 거 보면은 바로 이상하다는 소리 바로 나오는데 그림 너무 이상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 무엇보다 이제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근데 읽다 보니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크레이그 러셀 이 작가가 원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나서 맞네. 이 사람들 표정이 이상한 게 감정을 모르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이 사랑이나 뭐 기쁨, 뭐 흥분 이럴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표정들이 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됐고 선회를 해줬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크레이그 러셀이 아주 묘사를 잘 해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 또- 진짜 뭐 한 칸만 두고 보면 그림 참 잘 그려요. 맞아요. 이거 네. 하나 이거 뭐 조너스 초상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네, 뭐 이상한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못 그린 건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조너스가 흑백의 세상에서 불현듯 어떤 색을 보는 장면, 그리고 뭐 기억을 전달받고 뭐 전달하는 장면. 이 그래픽 노블에서는 제가 책에서는 모르겠지만 기억 전달자가 이제 조너스에게 등짝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올립니다. 등짝을 예. 보자. 등짝을 보자 하면서 등짝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은 기억 전달자의 기억이 네. 조너스에게 가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손을 잡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쎄쎄쎄 하듯이. 핸드.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비주얼적으로 이상했나 봐. 그쵸. 감독이 그걸 연출을 그쵸. 할 때 이거 네, 무슨 갑자기 반자가 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윗옷을 벗어라 하더니 이제 등에서 손 심장이나 올리는 머리도 아니고 네. 일단 우통부터 남자는 등으로 얘기한다. 그렇죠. 등 운동 열심히 써야 되는데 조나스가 거의 김종국이 맨날 등 만지잖아요. 사람들 볼 때 그런 네, 그런 것 같고 이게 1993년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93년도에서는 와 이런 막 이런 작품이 나오다니 지금 너무 봐도 이 SF다. 정도니까. 네. 근데 지금의 이 넷플릭스 그리고 뭐 가오갤 뭐 이런 뭐 어벤져스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는 조금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작품이어서 그런지 아까 수진 씨가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기시감들 영화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옛날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이 또 있었고 또 이게 상을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뭐 뉴베리상 뭐 이것저것 많이 받았어요. 보스턴 글로브 혼북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딱 상받기 좋은 작품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봉준호 감독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그냥 많이 넣어놨어요. 뭐 적당한 판타지, 뭐 사회 문제의식, 뭐 디테일한 어떤 설정들, 뭐 소년의 내적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어떤 성장담. 이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년의 내적 갈등과 그렇죠. 그를 밟고 성장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그렇죠. 꼭 있어야. 네. 이 사회 문제의식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딱 상받기 좋은 작품이다 라는 거였는데 근데 뭔가 심심한 느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생겼는데 아까도 그림도 그렇지만 향기 없는 꽃이다. 그렇죠. 조화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고 막 너무 예쁘고 한데 외적으로는 근데 뭔가 매력이 없어 이 사람. 슴슴하고 뭔가 그러니까 되게 맛있게 보이는 갈비찜인데 먹었는데 맛이 좀 별로네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회로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두 번은 안 읽을 것 같다. 이게 밀도가 부족해가지고 네. 두 번 읽기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두 그쵸. 번 읽으면 뭔가 그 전에 못 봤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보면 다 압니다. 네, 한 번이면 족하다. 네, 그 이번 딱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보시라는 게 저희 감상평이었습니다. 네, 그럼 수진 씨는? 요즘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로 너무 이런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별로 새롭지가 않았어요. 제가 저번 주만 해도 버드박스? 넷플릭스에 올라온 버드박스 바르셀로나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 눈 네, 맞아요. 그 자살하게 되는 뭘 보게 네. 눈 머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게 되면 네. 사람이 미치는 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사는 그런 것도 봤고 그래서 딱히 새롭지 않았어요. 근데 챈들러님이래. 로맨스 정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가 제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로맨스 정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진짜 옛날에는 너무 새롭고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쵸.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불호여도 200페이지 남짓 되니까 한 번쯤 뭐 읽어봐도 커다란 손해는 아니겠다. 본전이다. 본전이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많아요. 그렇죠. 이게 네. 아동 문학이다 보니까 쪽수로 좀 밀어붙이는 뭐 것도 있고. 동네 뭐 무슨 씨 어린이 도서관에도 다 돼 있고. 맞아요. 그래서 뭐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아기 데리고 도서관 같은 데 많이 가시니까 뭐 문센 가시거나 이러시다가 할 게 없다. 그러면 한 번쯤 보시면 좀 같이 읽으시고 네, 수업 끝나기 전에 다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운다 하면 너 임무해제야.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양이 워낙에 짧아서 그런지 소설이 약간 되다만 느낌? 맞아요. 되다 말았어요. 그렇죠. 지금 수진 씨는 그래픽 로봇 안 읽고 그냥 소설만 읽으신 거죠? 네, 되다 말았어. 아니 보통의 소설 같으면 거기서 썰매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끝내다니.
근데 4부작이니까. 네, 4부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어서도 파랑 채집가에서도 조너스가 등장하려나?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같은 세계관이라고 아니에요. 하니까. 파란색 실을 만들려는 소녀 키라의 이야기. 여기서 조너스 이야기는 끝나나 보네요. 그러나 보네요. 뭐 엑스트라 정도로 나올 수는 지나가는 조너스가 절대 모르면서 지나가는 거야. 아무튼 이야기가 되다 말아가지고 이거를 훌륭하다고 봐야 되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 설국열차 같은 것도 영화로 제작되기 전에 그 설국열차라는 그 무한 궤도를 도는 그 설원이의 기차라는 설정 자체가 소설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컨셉만 주고 끝난 느낌이에요. 약간. 후세대의 이 많은 이 SF물과 네. 뭐 그런 근미래 디스토피아물, 뭐 네. 아일랜드 아까 나온 많은 것들에게 영향을 준 컨셉만 주고 떠났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의외인 거는 문장 자체가 상당히 명확하고 간결해가지고 나름 복잡하달까요? 그런 세계관에 설명이 좀 잘 됩니다.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는 그 기억 전달자가 뭐 해야 되는 10가지 뭐 그게 규칙인가? 그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우리가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이런 걸 보면서 유추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뒤편에 있는 역자의 말에 의하면 원작 자체의 문장이 워낙에 좀 그렇다고 하니까 왜 청소년 문학계에 한 획을 그은 소설이었는지 약간 실감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훌륭한 평이네요. 최근 들어서 잘 읽힌다. 최근 들어서요. 네. 두 번째 책. 제가 정말 불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뒤에 제가 한 별점을 주시는 걸 보면은 딱히 호가 아니라는 걸 아니 뭐랄까요? 워낙에 약간 뭔가를 싫어할 포인트를 찾을 만큼 이야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네요. 네. 네. 짧으니 일단 만족. 짧으니 난 만족한다. 네. 뭐 짧으니까 용서가 어느 정도 되죠. 길었는데 이렇게 끝났다. 또 자주 화가 나는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용서 가능한 범위입니다. 제가 그 자면서 계속 음악소년단을 들으면서 자는데 이제 수진 씨가 보통 화날 때쯤에 끝나요. 제가 기억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수진 씨가 간만에 또 칭찬을 하니까 오 최근 들어 이제 칭찬을 하는군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챈들러 씨는 이 책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챈들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읽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간만에 읽은 디스토피아 문학 중 저는 참 수작이다. 저는 이제 그래픽 노블과 소설, 그냥 소설 두 권을 다 읽었고 소설을 먼저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 이 거꾸로였다면은 그러네요. 네. 아니었던 거죠. 둘 중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만 읽어야 된다라면은 저는 그래픽 노블 말고 그냥 소설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초반에 좀 킹받는 구간들이 많아요. 저는 참 조나단을 저긴 또 조나단으로 적어놨네. 조나스도 이렇게 정이 안 가는 주인공도 좀 처음이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좀 응원해줘야 되는데 이 디스토피아에 맞선 어떤 이런 인물들을 참 이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거짓말 못하는 설정, 그리고 너무 이 화목하게만 지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말을 공식처럼 해야 되는 이 굳어진 대화도 너무 뭔가 좀 답답하고 어딘가 또 유치하고, 그런데 이제 기억 보유자로 이제 선출되고 기억을 전달받고 그러면서 이제 색이 돌아오는 설정, 또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색이 아니라 노래를 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설정들이 전 되게 기똥찼습니다. 저는 오히려 넷플릭스 이런 거 아까도 얘기한 버드박스 전 바르셀로나는 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볼 때마다 언제나 사람을 쏙 빨아들이죠. 근데 그래놓고 그냥 휘발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책은 내공이랄까? 깊이 아니면 진짜 세팅 참신한데? 나 지금까지 사실 그 뭐냐면은 저는 어디서 또 먼저 듣고 와가지고 색이 없는 세상이다. 무색의 세상이다라는 설계관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그냥 잊고 있다가 이제 조너스가 문득 색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쵸. 그냥 사물이 이상해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기억 보유자로 선출이 되고 색이란 게 있단다 하면서 이상하게 산물이 보였던 게 그게 색이 발현되는 순간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색이라는 게 있네. 그리고 이제 기억을 전달받으면서 점점 색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 세팅을 그런 대목을 읽을 때는 와, 좀 몸에 전율이 이를 정도로 잘 썼고 일단 이런 세팅 요새 절대 뒤지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넷플릭스 시대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뭐랄까 전공법이랄까 이 고전의 힘을 보여주는 클래식이죠, 느낌인가? 클래식.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좋았고 그리고 또 이게 참 이런 가상의 세계관 설정하고 그것이 심지어 디스토피아일 때는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나는 이런 세팅에 내가 있다면 난 유독 못 견뎌야 할까? 난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있을까? 혹은 이게 낫나 지금 우리 세계가 낫나? 뭐 이런 좀 더 거시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세계에도 나름의 순기능은 있겠다. 아까 우리가 그냥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긴 했지만 취업률 100%에 집 없는 사람이 없으며 사실 뭐 지금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이 자기 천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마련이니 우리가 선택해주겠다. 위험하지만 매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가상의 세계를 설정했던 거겠죠. 그렇게 뭔가 이거 참 진짜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추천한 구독자 저희 피복재료 형님의 추천이 정말 탁월했다라는 리스펙까지 언급드리면서 지금 그걸 아까 로맨스정 설명 듣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걸 지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우주에서는 기억 전달서 속 세계가 그냥 지구이고 거기에 어떤 소설가는 물론 지금 이 세계관에는 소설이 없습니다. 소설이 없지만 어딘가에서는 지금의 한국 혹은 지금의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디스토피아적 미래로 그려지지 않을까? 어떤 반란군에 의해서 자유를 쟁취했지만 취업도 안 되고 그 결과 정말 지옥이 펼쳐졌다. 네,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마약 중독 있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이 세상 생각해 보면 이게 디스토피아지. 아무튼 이런 되게 거시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역시 이런 장르의 매력이구나. 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독서였습니다. 이 덕이버 이 책으로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뭐 독서 토론이나 이게 뭐, 옳을까 그럴까 네, 이런 등등. 그런 수업 주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얘기할 거리들이 참 많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관 검색어. 이 책을 읽고 떠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시간입니다. 이 코너 살아남았어요. 사실 저희가 잘 소홀히 하긴 했지만 맞아요. 이 코너 살아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코너인데 챈들러 씨는 어떤 연관 검색어를 갖고 오셨나요? 네, 챈들러입니다. 자, 이 책 36페이지를 보시면 조나스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12살 생일 임무 배정식을 앞두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12살서부터 이제 본인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25 같은 나이가 바로 이 세계관에서 12살인데 걱정을 하는 건 거죠. 지금까지 그 나에게는 물론 봉사 시간 있고 교육 시간이 있었으나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것이 하루에 일과라면 일과인 그런 11살까지의 삶이었는데 12살 이제 나에게 직업이 생긴다. 어떡하지? 너무 걱정할 만하죠. 방학이 있는 세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 다 직장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내 인생 직장 들어갈 때가 아니라 대학 졸업할 때 내 인생에서 이제 방학이 없나? 근데 이제 무한 경쟁 그것인가? 그런 비슷한 까라로 조나스가 36페이지에서 걱정을 합니다. 12살 이후에도 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말 해줘요. 이렇게 하고 네가 12살이 되어도 즐거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단다. 전 나름 아주 뭉클해서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목인데 이 부분을 읽고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희은 쌤. 양희은 쌤이 워낙 또 뭐랄까 멘토 역할을 자처하진 않으시지만 언제나 이 시대의 멘토 같으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저도 방금 양희은 쌤이라고 했고
그 양희은 쌤과 친한 김영철 네. 개그맨 김영철 저 보통 DJ라고 부르는 김영철 DJ 김영철 씨가 어떤 양희은 쌤과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던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예전 뉴스라서 자 예전입니다. 김영철 씨가 40세가 되던 새해 첫날에 양희은 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나 봐요. 둘이 워낙 또 각별한 사이고 하니까 이제 안부 인사 새해 인사차 연락 드린 거죠. 제가 40이 됐어요. 지금 선생님 노래를 듣고 있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 이제 30 되는 것과 40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의 어떤 인생사에서 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또 그때 듣고 있던 양희은 쌤의 노래가 내 나이 40살이었다고 해요. 그거 들으면서 이제 40대 되면서 싱숭생숭한 마음에 어떤 선생님 같은 어른 같은 이 분에게 이제 인사드린 거죠. 그러니까 양희은 쌤의 답장이 이랬다더라. 40이 된 걸 축하한단다. 40이 되면 더 재밌을 거야.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뭔가 언제나 늙으면 늙을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 못하는 게 많아지고 삶은 더 재미없어지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40이 되면 더 재밌을 거야. 그걸 이미 지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건 너무 멋진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훈훈한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관 검색어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또 저도 최근에 이 비슷한 걸 봤는데 그 사장님은 당나귀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추성훈이 그 김동현이랑 뭐 하는 사이 네. 그 사람들한테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 인생은 진짜 50부터인 것 같다. 30대 때는 돈 버느라 정신이 없고 40대 때는 돈을 모으느라 정신이 없고 50대 때는 이제 안정감이 좀 생기니까 그때부터 좀 베풀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성훈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 나온 강주은 씨도 네. 너무 나이가 드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남편도 정신 차리고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거는 이제 건강이 이제 베이스가 그렇죠. 돼야겠죠. 네. 아무튼 그것이 챈들러의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여러분 12살이 넘어도 놀 수 있어요. 네. 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젤다라 저도 젤다라는 졸리네요. 게, 네. 네, 저의 연관 검색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멘티스 이 캐릭터 알고 계시나요, 다들? 가오갤 다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배우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폼 클레멘티에프인가? 그 사람 맞아요. 어떤 맞죠? 캐릭터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주얼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듬이 달린 네, 그래서 비주얼. 어유 저게 뭐람? 그래서 보지는 않았는데 뭔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 기억 전달자가 이게 조너스한테 기억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뭐 이 멘티스라는 캐릭터도 뭐 어느 게 선운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건 가오갤 멘티스인데 이 멘티스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상대의 감정을 느끼거나 조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들어라 하면 네, 잠들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능력을 쓸 때 아까도 튜니시 보신 것처럼 더듬이가 이게 반짝거리는데 이게 좀 텔레파시랑은 다른 능력이어가지고 막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을 느끼냐? 생각을 읽지 못하고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 스타로드가 물어봐요 멘티스한테 뭐 생각 읽을 수 있냐? 뭐 이랬는데 생각을 읽는 거는 이성에 속하는 텔레파시고 자신의 능력은 엠파시다. 그러니까 감성에 속한 능력이라서 좀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 수인 씨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걸 맞추는 거는 멘티스는 못한다. 지금 어떤 감정이다. 네, 어떤 감정이고 지루하다라든가 네, 뭐 졸리다 이런 거는 이제 멘티스는 알 수 있는데 피곤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배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멘티스는 그렇다고 하고 또 감정을 잊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기억 전달자처럼 상대의 신체에 접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요 이런 기술이. 그래서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를 이제 딱 머리에 갖다 대니까 손을 좀 진정, 네, 캄다운. 그렇죠. 이제 뭐 타노스가 갑자기 기억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장갑을 벗기려는 시도를 이제 어벤져스들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스타로드가 타노스의 죽방을 날립니다. 네. 저는 그 영화관에서 봤는데 뭐 그냥 사방에서 욕이 들리더라고요.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저도 욕했거든요. 미쳤네 이 새끼 이러면서 막 다들 분노를 어, 참지 그러니까 못하시고. 약간 그런 뭐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뭐 이게 뭐 그런 걸 보면서 네 아무튼 저는 이 가오갤 멘티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해볼 텐데 결말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자, 조너스 어쨌든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대충 예측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끝 엔딩 한번 다시 짚어드리자면 막 헤매다가 헤매다 보니 춥고 눈이 오는 설산. 어느새 내 옆에는 썰매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가파른 언덕이에요. 썰매를 타고 휙 내려갑니다. 그래픽 노블상에서는 휙 내려가는데 갑자기 빛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그 빛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빛은 유리창 너머에서 번져 나왔다. 가족들이 함께 기억을 만들고 간직하며 사랑을 축복하는 방 안의 나무에서 반짝거리는 빛이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뭐 정말 있으려면은 이 설산에 어떤 오두막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고 그곳으로 도착했다라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죠. 결국에는 얘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환상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얼어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이제 또 음악이라는 걸 들었다고도 합니다. 소설에서는. 원래 이렇게 기억 끊길 때 뭔가 헛소리 들리고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 크리스마스였나 보다 그랬거든요. 오. 노래도 들리고 나무 안에 뭐 나무에서 반짝거린 빨강, 노랑, 파란 빛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함께 기억을 만들고 그쵸. 간직하며 사랑을 축복하는. 조너스가 기억 전달자로부터 전달받는 기억 중 가장 뭐랄까 행복한 사랑. 그러니까 네. 사랑이 감정이 곧 이 장면이다라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면이 이 크리스마스 날 3대의 가족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4인 가족밖에 없으니까 3대 가족이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고 행복한 이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지금 앞에 발현 혹은 그 영상을 그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는 건데, 그럼 여러분은 수진 씨는 그러면 지금 이날은 크리스마스고 이것을 실제로 조나스가 본 건가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지나가다가 오두막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환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도착을 한 네. 거다. 수진 씨. 이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 녹이고. 아니요, 저는 그 썰매를 타고 지나가면서 오두막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생각도 못했네 이거. 그냥 보고 지나갔다. 고속도로 빠졌어요. 네, 못 빠진 거예요. 창문이 컸나? 그럼 조나스는 죽었나요? 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건 100% 그냥 죽은 거다. 네, 저도 네. 느낌에. 뭔가 그런 사랑의 기억만 안고 이제. 자, 그럼 죽었으니 이제 이들의 계획처럼 기억이 이제 많은 기억을 전수받았잖아요. 네. 다 흩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세계관은 붕괴될까요? 아니면은 다시금 컨트롤 될까요? 기억 다 주워 모아 하고. 이거는 저는 그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좀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위원회 사람들은 기억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통제를 하려고 드는 걸까? 아니면 위원회라는 직분도 그냥 자기 12살 임무 배정식 때 배정을 받아서 넌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한 건지, 그 위원회의 그 면면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후자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기억 전달자, 기억 보유자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떤 그 와중에 특권층이겠지만 그냥 이 세계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냥 네. 원래 구성원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진짜 이 사람 한 명뿐인 건 거죠. 기억 보유자. 근데 저는 되게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약간 방골 기질이 있거든요. 항상 불만이 있고, 약간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방골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반골 기질이 있는 애들은 이미 다 임무해제가 되고 유전적으로 그런 순응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 상태라면 그게 막 몇 세대를 지속해가지고 이미 막 그런 반항심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거세된 상황이라면 기억이 돌아와도 크게 반항하지 않고 조금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이게 생각이 뭘까?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혼란스럽다. 빨리 저 원래대로 돌려놔줘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뭐 가머니설로 막 지도층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면 또 금방 홀라당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바람은 와장창. 저는 세계관 깨지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와장창 되면. 근데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는 오히려 수진 씨랑 반대로 특히 이거 아일랜드 보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아일랜드 다 보셨나요? 네. 거기는 이제 복제 인간 그리고 이제 장기 적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누구지? 그 남주? 어쨌든 남주 여주 이 복제 인간들이 실패하길 바랬었어요. 진짜요? 이 세계가 유지되길 바랬었어요. 왜요? 너무 멋져서 그 안에 세계관이? 아니요. 뭔가 이게 저 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좀 싫었어요. 그런 제가 만약에 정말 그런 바이브라면 매우 보수적이고 네. 그러네요. 되게 보수적이네요. 그런 바이브라면 이 책에서도 수진 씨처럼 이게 보다 반납하고 이 세계가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 맞겠으나 또 웃긴 건 또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한정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 세계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과할게. 사과를 받아들인다. 이 대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 너무 좀 별로였다. 흑백 너무 답답할 것이다. 빨리 이 세계가 좀 깨졌. 근데 바람은 그거였으나 왠지 이 책이 심지어 4부까지 있다고 하는 걸 봐서 여전할 것 같습니다. 조나스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럼 여러분은 뭐 이 커뮤니티를 살기보다는 그런 지금의 삶을 살겠다는 거에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이 디스토피아 이 지금 모두가 평등하고 둘 중에 한 군데를 갈 수 만약에 뭐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쏴가지고 이쪽 커뮤니티는 이렇게 사는 거고 지금 살 거면 그냥 여기 사는 거고 저는 지금 여기 살죠. 그냥 여기 사시나요? 왜냐면 거기 그 세계에는 젤다가 없지 않습니까? 색이 없잖아요. 음악이 없잖아요. 게임도 없고 게임도 없을 곳이고 책이 없대요. 이 세계관에 소설이 없대요. 수인 씨도 저도 거기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미 진작에 임무 해제되고도 남을 인물이 아니었을지. 이미.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사는데 뭐 기쁨, 슬픔, 행복이 없다면 뭐하러 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로봇이나 생물학적인 어떤 로봇인 상태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모든 감정이 배제돼 있고 어떤 경험도 할 수 없고 무슨 동물의 숲 NPC처럼 그렇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반복되고 돌아다니고. 그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좋을 것 같던데. 옷에 색이 없어서 아침에 이 옷을 입어야 될지 저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저는 좀 고민돼요. 이 커뮤니티로 가는 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기후 변화 이런 거 보면은 저 10년 안에 지구 멸망할 것 같거든요. 커뮤니티는 날씨도 통제하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위험에 처해지지 그렇죠. 않아요. 물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게 좀 웃겼어요. 그런 세계라면 저 같으면 개울도 메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울에 애가 빠져 죽었다잖아요. 이 세계에서. 그니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아니 언덕을 미는 세상인데 그니까요. 개울을 냅둬? 그렇게 위험을 극도로 경계하는 세상에서 개울에 빠져 죽을 수가 있다는 게 원래 접시문에 코 박아도 죽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위험을 극도로 배제한. 네, 저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저는 여기 살겠는데 10년 뒤는 저는 장담 못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 세계가 이러고 있다가 인터스텔라 그 세계처럼 맨날 허구한 날 모래 폭풍 뭐랄까 쳐서 창문 한 번 열면은 내 방에 모래 싹.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그 절절한 아버지와 딸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이 부성애와 그렇죠. 인류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제된 이 세계의 이 세계관, 설정들, 디테일한 설정들 중에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 4인 가족 구성하는 그게 되게 와 이런 상상력 되게 좋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들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러죠. 우리나라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어떤 인구 문제나 지금 뭐 너무 어디는 너무 많고 어디도 너무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딱딱 정해 놓으면은 지구는 괜찮은 걸까? 괜찮아질까? 환경도 그렇고 뭐 어떤 인구수가 통제가 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설정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가족을 다 이루고 사는데 혈연 관계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뭐야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 그거는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너스의 아빠도 생부가 아니라 그렇죠. 이 세계는 그냥 모두가 입양인 거죠. 입양이 기본인 거죠. 생물학적 친아버지의 어머니를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이럴까? 만약에 아니 인구 통제가 목적이라면 이 정도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으면은 자 둘이 사랑해 가족 이루겠다고 신청해가지고 오케이 집 줬어요. 애 둘까지 낳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 정도 통제되면은 남자 데려다가 정관 수술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은 인구를 통제할 방법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애를 낳는 사람을 따로 지정해서 그 사람은 3명까지만 낳고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전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의아했어요. 어떤 유전적으로 최적인 사람을 찾은 거 아닐까요? 건강하고 네, 건강하고 골격 좋고 유전병 없고 안경 안 쓰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의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남자를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유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만나게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막 싸우고 바람 피고 이혼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로서 만난 부부와 유전적으로 완벽한 한 쌍이 낳아준 아이를. 네. 그래서 심지어는 쌍둥이가 나오는데 쌍둥이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가벼운 애를 죽인다. 임무해제를. 저는 작가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가 궁금해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다가 어떤 기억이 사라진다면 어떤 설정일까 해서 이걸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요양원에서 그 노인들 씻겨주고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자세하게 나왔나 봐요. 자 그리고 또 이거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12살 때 임무배 정식이 있습니다. 나는 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네. 임무해제 당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 지금 11살까지 잘 컸습니다.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을까? 나의 11살까지를 돌아보면은 나는 이거 받았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거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있죠. 저는 뭐 엔지니어, 뭐 파일럿 이런 거 못할 것 같고, 저는 11살 때까지는 약간 축구에 미쳐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럼요. 근데 그때는 직접 오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뭔가 힘쓰거나 운동하는 쪽으로 저를 보내지 않았을까. 네. 그때는 피지컬도 상당했거든요. 그 또래 11살 치고는 11살까지가 않게 생겼네라는. 운동선수. 네, 이 세계 근데 운동선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엔터테이너니까 안 될 것 같고. 운동이야말로 어떤 흥분을 그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음악도 없는데 그렇죠. 경기가 있을까? 힘을 쓰는 거를 시키지 않았을까? 힘을 쓰는 간병인 이런 것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노인들 잘 이렇게 옮겨다 주고 뭐 이런 것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사근사근 하셔가지고.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 안 했을 게 분명한 거는
연설가 같은 거. 어. 참 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번 한 것 같지만 어머니가 오늘 학교에서 손 들고 발표하면 500원 용돈 이런 조건까지 걸었었으니까 어디 가서 말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배제됐을 것이고 또래에 비해 운동을 극도로 싫어했죠. 난 뭘 했지? 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또래에 비해 그 나이 때 진짜 딱 그 나이 때 지금 그 장난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카프리란 제 기억에 분명 카프리거든요, 이름이. 근데 블럭 쌓기 좋아했어요. 건축가가 되지 않았을까? 카프리 근데 찾아보면 안 나와요. 어떤 블럭을 잘 쌓는 소년이었다. 나무 블럭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얇고 옆으로 긴 직육면체. 젠가 같은 모양이었나요? 젠가보다도 더 얇사하고 길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쌓아서 뭐 짓는 거 좋아해가지고 건축가가 되지 않았을까. 수진 씨는 엔지니어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위험 인물로 분류돼서 임무 해제까지 안 됐다면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그런 교사. 교사도 화가 많아서 안 되죠. 아이들에게 그걸 주입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책 갈피.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얘기해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로맨스정의 책갈피는요? 네, 저는 그래픽 노블 121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랑이란 느낌이 저는 좋아요. 우리에게 아직 사랑이 있었으면 해요. 물론 사랑이란 살아가는데 위험한 방식일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냐?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위험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불이 있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또 식탁에는 촛불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들이 금지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말인데 전 되게 감동적인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그 사랑으로 표상되는 기억을 보고 한 얘기죠. 근데 사랑이 왜 금지됐냐면은 사람의 감정을 너무 아프게 해서 막 그럴 줄 알았어요 했는데 식탁에 불이 있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이걸 사랑이 위험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조너스는. 그 부분이 너무 좀 반전이면서도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불을 못 봤을 테잖아요. 그렇죠. 불 뜨겁고 무서워 보이니까 사랑은 불이구나, 위험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던 그 사고 방식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정집에 생활을 하잖아요. 음식을 뭘로 해 먹죠?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그러니까 밀키트, 인덕션 밀키트, 네.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거. 미래입니다. 그럼 미래니까. 네. 그럼요. 미래니까. 네, 이어서 챈들러의 책갈피는요 252페이지인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둘이서 이제 한 1년 남짓 기억을 줍니다. 조나스는 받고요. 그러다가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쌍둥이의 임무에 너는 원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억 보유자는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12살 이제는 13살인가요? 조나스지만 어리지만 얘는 진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얘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람들에게 다 말해놔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임무 해제의 장면도 너가 볼 수 있다. 기억 전달자가 이제 얘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되겠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일하게 모든 걸 아는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너는 임무 해제가 뭔지도 이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건 거죠. 쌍둥이의 임무 해제. 아까 로맨스 형이 얘기한 것처럼 쌍둥이가 있다면 혼돈 많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몸무게가 적은 애를 이제 안락사시키는 것이 곧 쌍둥이의 임무 해제입니다. 그 장면을 보자고 하죠. 그 대목입니다. 이제 기억 전달자와 기억 보유자 조나스가 같이 조나스의 아버지가 쌍둥이를 임무 해제시키는 장면, 그 장면을 봅니다. 자, 영상을 틀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쌍둥이를 데리고 등장하죠. 그 대목이에요. 조너스는 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이 녀석아, 넌 겨우 2.5kg이야. 조너스가 웃으며 말했다. 저건 아버지가 가브리엘을 다룰 때 사용하는 특별한 말투예요.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잘 보렴.
이제 아버지는 깨끗이 씻기고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다독거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기억 전달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엄한 목소리를 명령했다. 조용히 해라 조너스. 그리고 잘 봐라. 이 대목입니다. 그 보면 아빠가 이게 노래를 불러요. 거의 뭐 그 음악이 없는 세상인데 뭔가 되게 신나하면서 이 아이의 쌍둥이 중에 한 명을 임무해제를 시키는 이런 묘사들이 보면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죄책감이 없는 거는 네. 뭐 물론이고 심지어 즐거워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설정. 네.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아까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계속 사과하고 받아들이는 그거거든요. 우리 학습 공동체에 폐를 끼친 점을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를 받아들인다 에이셔. 이게 이 사과하고 받고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킹 받으면서도 되게 좋다고 느껴지기도 정말요? 했어요. 본인 본인 교실에 이것을 직업병일지도 모르겠는데 뭐 사과하고 받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돼 있는 게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웃기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사과를 잘하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인간관계에 네. 있어서. 사과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유병재가 정리해 준 거 있잖아요. 사과문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네.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회라면 정말 사과하고 주고받고 이게 정말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 그냥 애초에 사과한다. 그렇게 이러면 크지도 않아요, 잘못이 여기는. 음. 사과하기 편할 것 같은 게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없을만 해가지고 아니 막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사회에 만약에 뭐 바람을 누가 피웠어요. 근데 꼭 법정에 가면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너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전 남편.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웃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오늘 이 시간 기억 전달자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챈들러입니다. 이건 아마도 장르의 한계.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그다음 로맨스 정입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맛집 리스트에 저장은 안함.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수진입니다. 얘기를 하다만에 5점 만점에 이거 1.5점 줄까 2점 줄까 고민을 했는데 2점 드리겠습니다. 우리 슬픔의 거울과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네,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짧으니까 네. 용서가 가능하다. 자, 저희 다음 주에는 그 또 스무세 또 수진 씨가 좋아하는 작가 존 윌리엄스의 오직 반뿐인 예, 요거를 저희가 읽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그 수진 씨가 스토너를 설명해 주실 때 네. 그때 한번 저도 제목만 들었던 좀 기억이 나가지고 뭐 어떤 책인지는 아예 정보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그 존 윌리엄스의 첫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212페이지짜리라서 그렇게 길지는 않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책을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신 피복 재료왕님께 기억 전달자. 예. 뭐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별점이 뭐 까보니 뭐 그렇게 그건 아니었지만 네, 재미는 있었어요, 정말. 네. 또 최근에 또 그 381번째 들어와 봤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댓글로 책 추천, 책의 작가 이 작가 맞아요. 아니면 이 작가 추천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안나로리님 밀란 쿤데라나 코맥 메카시 소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 또 골라서 네. 이번 시즌 중에 해보도록 하죠. 맞아요. 어떻게 둘 다 돌아가셨네요. 아무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